당신의 삶이 문학이 되는 순간. 대구 문학관.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노벨, 오늘은 파블로 네루다 시간입니다. 저는 시선은 노태명입니다. 네, 저는 유인서입니다. 예, 오늘은 1971년 노벨 문학상 받은 칠레의 시인이자 정치가인 파블로 네루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루다의 삶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루다는 원래 본명이 네스탈리 리카르도 레예스 바소얄토라고 아주 긴 이름인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파블로 네루다라고 바뀌었네요. 요 네루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유인서 시인께서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약간 서술적인 연보랄지 중요한 것만 간략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904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세상을 떠났지요. 그리고 71년도에 노벨 문학상 받았고요. 한 13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시 썼다고 얘기 나오네요. 근데 하여튼 10대 중후반에 시를 썼는데, 네루다라는 필명은 이제 아버지가 글 쓰는 걸 반대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읽던 체코슬로바키아 시인 얀 네루다의 이름을 따서 했는데, 파블로는 성경에서 땄대요. 그래서 파블로 네루다라고 필명으로 10대 후반부터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가브리엘 미스트랄 45년에 라틴계 여성으로서 처음 노벨상 받은 미스트랄이 이제 초기의 서성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20년대에 미스트랄이 그 마을에 네루다가 있는 마을 근처에 이제 여학교에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서재를 찾아가서 시를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제 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작가들도 네루다가 이제 미스트랄이 건네준 책으로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됐답니다. 문학으로 만난 게 됐죠. 그래서 아마 네루다는 매일 2편 이상의 시를 청년 시절에 썼답니다. 23년에 첫 시집 방언일기를 출간하고, 이래서 칠레 문학계가 되게 좀 떠들썩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에 우리가 잘 아는 서무편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 이걸로 이제 국제적으로 이름까지 얻었고요. 27년부터 이제 외교관을 했더라고요. 명예대사인가 뭐 이래 해갖고 버마 랭군에도 근무했고 극동 지역에 많이 이제 다녔고, 이러면서 이제 이후에 또 27년부터 이래 해갖고 지상의 거처를 냈고요. 36년에 이제 요게 왜 스페인 내전 그래가지고 뭐 로르카 주고 스페인 내전에 그 작가들 모아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로르카 죽음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내전이 36년에서 한 39년까지고 39년부터 또 2차 대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중에 문학관이랄지 세계관 이런 게 확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이랄지 이런데, 그다음에 사회의식 이런 걸 가진 시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45년에 상원 의원까지 당선돼서, 이때 아마 미스트랄이 노벨상 받았을 때 상원에서 연설도 했더라고요. 미스트랄에 대한 그거 하면서 찬조 연설도 했고요. 그래가 또 공산당 가입하고 뭐 독재 정권 이런 거 도피 망명 이제 탄압해서 이제 뭐 도피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서사시 모도의 노래 뭐 이렇게 제목이 붙기도 하는 그거 했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투쟁이 좀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중시인이란 이름도 들었고요. 그래서 되게 좀 뜬금없다. 우리는 그렇지만 54년에 스탈린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 앞서서 스탈린 찬가 뭐 그지 이런 거를 2번이나 아마 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해서 이제 스탈린 평화상 받았고, 71년도에 노벨 문학상. 이제 73년에 이제 아엔데 정권 무너지고, 그죠? 그러면서 10여일 후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돼서 이제 자택에 감금돼 있다고 고향이 그죠. 병원에 이제 산재하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제 세상을 떠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은 이제 파블로 네루다라는 이름이 이제 바뀌었다고 아까 네네. 우리 시인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는 필명이 아니고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름을 완전히 예, 바꿨더라고요. 그거를 뒤에 그죠. 여기 연보에 보면 완전히 이제 호적상도 바꾼 시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아버지를 싫어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예,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되게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도 30대 어머니는 2달 만에 사망을 네네, 했다고 되어 그렇더라고요.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제일 이제 포인트는 그 스페인 내전인데 네. 스페인 내전 1936년부터 9년 1939년까지 파시스트에 대항해서 싸운 건데 그러면서 그 네루다의 정치적 성향이 일단 공산주의 쪽으로 바뀌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이 싸우기도 했고 했는데 우리가 네루다가 사망했는 때가 1973년 9월 23일에 되었는데 이게 73년 9월 11일 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예, 피노체트 피노체트 독재 정권이 서면서 예, 아엔데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싸우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일단 그 전립선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세상을 떠나는데 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미국 정부 이렇게 그 비밀 그거 드러나면서 그 군부에서 타살되었다. 예, 뭐 그 그런 독- 이야기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독극물 주입했다 뭐 그죠. 지하에 뭐 그죠. 예.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제 그 아마 이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또 프랑스 쪽에 가 있다가 그지 암이 이제 저거돼서 다시 국내로 왔고 이제 뭐 그런. 그 일단 그 양력이 있는데 선생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시집들을 이렇게 시대별로 한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일단 제일 먼저 나온 게 이게 황혼의 노래. 예. 이게 근데 21년이니까 몇 네, 살이죠? 10대 후반이죠, 그죠? 18세? 그러니까 이제 발표도 15, 16세 때 했더라고요. 문해지 뭐 어디에 발표했다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알려진 게 우리가 주로 단편으로 접한 게 초중기 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무편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 이게 이제 이거 정윤종 선생님 본으로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 의역이니까 이제 스페인어를 또 그죠? 영어로 된 거 이래가 다시 오고 이래서 약간씩 제목이나 내용 면에서 조금씩 다른 것 같고 정윤종 선생님께서 뒤에 글이 적어 놓으시더라고. 새로운 창작이라고 받으려고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그 뒤에 시집들을 그 중요한 쭉 시집들을 한번 해달라고 하셨죠. 시집들로 그래서 한번 얘기를. 저는 제가 이제 한 전반 후반 이렇게 하려다가 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초기 20년대 그죠? 서무편의 아까 그 시집이고요. 중기는 하여튼 30년에서 한 40년대 이때는 약간 실험도 하고 하면서 사회 의식하고 연대가 돼가지고 이때는 이제 지상의 거처 혹은 지상의 숙소 뭐 이런 시집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를 길게 보는 거죠. 그게 문학 세계 그 색깔에 따라서 그 후기를 길게 봤을 때 40년대 후반부터는 다 후기라고 보면 이제 뭐 대서사시 그러고 초기 오드 그러고 뭐 왜 일반적인 송가 뭐 또 일반적인 송가인데 또 새로운이 더 붙었는 그런 송가 뭐 그저 기본적인으로도 번역되고 이런 시들 쭉 있고 이제 이분의 저서를 보니까 일반 검색하면 소설은 안 쓴 것 같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던데 소설을 초기에 한 건 냈고 산문집도 냈는데 거의 한 40여 권인데 유고집 몇 권까지 포함하면 시집이 한 30여 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되게 에너지가 왜 약간 그 남미 계통이나 언어적으로 그 스페인 쪽 사람들도 굉장히 스페인 민족 자체가 굉장히 호전적 전투적 에너지가 많은 그런 사람인데 그 대륙은 떨어져 있지만 또 난민 기질이 되게 이분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루다는. 그래서 많이 썼고 산문 같은 것도 많고요. 뭐 로르카와의 그 대담 같은 것도 자서전에 실려 있어서 아마 그
내전 2년쯤 전이던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로르카에 대한 애정이 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초중 후기로 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네루다 하면 제일 유명한 게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인데, 네. 근데 이게 1924년, 1904년생인데 24년에 냈으니까 뭐 만 19살 21살 때인데, 그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우리가 그 맞죠,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 황동규 시인의 그 채집엔 즐거운 편지가 황동규 시인이 18, 19대 쓴 거거든요. 네, 10대. 그러니까 20대 때 최적의 전에 썼던 시들이 사람들한테 제일 유명해지는 걸 보면 사실 윤동주도 이렇게 오래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윤동주라든지, 그래서 우리 젊은 시인들이 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뭐 미숙한이 일으키게 하는데, 결국은 유명한 시들은 결국 이때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천재성이 그렇게 이분이 에너지가 많아서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난받는 것도 굉장히 너무 세속적이다 이런 비난도 이제 받고 이러함에도 에너지가 되게 다혈질이기도 하지만 에너지가 많고, 그런데 문학적 재능이 초기부터 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고 중기에도 왜 우리가 많이 아는 시들 뭐 성적인 물 이런 거 하고 뭐 좀 관능적인 거 중기까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루다를 처음 접하시거나 접하실 분들은 이렇게 대부분 첫 번째 20편의 사랑의 네네.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시집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일단 우리 시인이신 정현정 우리 시인께서 번역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정현정 시인은 그 네루다의 시를 스페인어로 통해서 번역한 게 아니고 영어로 번역된 그거를 중역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전달됐을까? 이게 시가 기분만, 마음 의도와 그 뜻만 전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 네루다 시를 과연 읽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네, 이분도 뒤에 정현정 선생이 글에 적어 놓으셨대요. 근데 이제 편집하는 그쪽에서 어디 연재를 해보니까 그냥 괜찮다고 해서 용기를 냈다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 혹시 네루다를 이 방송을 들으시고 네루다를 사시려면 원래 1989년에 그 민음사에서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라는 그 시집이 나왔는데, 이거는 요 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러 책들을 해서 몇 개 발췌를 한 거거든요. 예, 중요 시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 시집들이 여기 다 나오는데 20편의 요 시하고, 그리고 지상의 거처, 그리고 모두의 노래, 그리고 이게 제목도 각가지긴 한데 제가 스페인어를 잘 몰라서 소박한 것들에 바치는 송가, 예, 그 일반적인 송가, 그리고 아슬라 네그라의 추억 이렇게 돼서 이걸 다 묶어가서 거기서 몇 개만 뽑아가지고 나오는 대부분 책이고. 그런 시집이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여기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는 2007년에 번역되어 나왔거든요. 민음사에서. 네네, 이것도 정현정 선생님이죠. 번역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외국 시를 사실은 잘 읽지 않는 편인데, 왜냐하면은 우리 시를 느낄 때 느끼는 그 감각이라든지 말의 색깔, 느낌, 무게 등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정도만 파악하기 때문에 잘 읽어보지 않은 편인데, 이걸 영어로 했는 걸 또 번역을 해서 중역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네루다의 목소리가 맞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많이 듭니다. 예, 그게 저도 그래서 이제 이거 처음에 나온 거 같은 제목으로 그죠 나온 거를 찾아보니까 정현정 쌤이 그걸 걱정을 하셨던 바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걱정하셨겠다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하나 프린트는 해왔었는데, 제가 이 시 재밌다, 이 젊은 사람답다 이래서 초기시인가 했더니 중기시였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김현균, 그러니까 민용태, 김현균, 우리가 주로 접할 수 있는 게 책은, 그리고 가장 오래 접할 수 있는 이제 올해보다 많이 나와 있는 정현정 선생님 거 이런데, 그게 보면 정현정 선생님 번역본에는 산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김현균 번역에는 배회거든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배회와 산책은 그러네.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제가 배회로 된 거를 가왔는데 이게 그럼 한번 읽어봐 주시죠. 요거를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시가 아니고요. 지상의 숙소, 뭐 지상의 거처에 있는 것인데요. 배회로 했을 때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으로 사는 게 지긋지긋할 때가 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멍하게 양복점이나 영화관에 들어갈 때가 있다. 시원과 제의 무리를 떠다니는 펠트백조처럼 이발소 냄새는 나를 소리쳐 울게 한다. 난 오직 돌이나 양털의 휴식을 원할 뿐. 다만 건물도 정원도 상품도 안경도 엘리베이터도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발이, 내 손톱이, 내 머리칼이, 내 그림자가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다. 때로는 사람으로 사는 게 지긋지긋할 때가 있다. 그러나 붓꽃 한 송이를 꺾어 공정인을 깜짝 놀라게 한다든가 수녀의 기사대기를 후려갈겨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다면 얼마나 통쾌할까. 꽥꽥 소리를 질러대며 시퍼런 칼을 품고 거리를 밟아다 얼어 죽는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의 뿌리고 싶지 않다. 떨며 꿈결인 듯 몸서리치며 아래로 대지의 축축한 내장 속으로 길게 뻗은 채 매일매일 빨아들이고 생각하고 먹어치우는 내게 닥칠 그 숱한 불행이 싫다. 나는 더 이상 뿌리의 무덤이고 싶지 않다. 쓸쓸한 지하실이고 싶지 않다. 시체 그득한 창고이고 싶지 않다. 뻣뻣하게 얼어붙은 채 신음하며 죽어가고 싶지 않다. 이가 쭉 좀 긴 편인데 여기에서 또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시원과 제의 무리를 1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원을 또 자궁들과 이렇게 번역해 놓은 판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페인어로 무슨 단어이길래 이래갖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 시원, 기원, 자궁 뭐 이게 다 우리가 의미는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궁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오히려 뭐 다르게 읽히기도 하고 초기시라고 생각하면 정말 좀 다른데 이게 중기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 사이 혹은 도시 생활, 이 사회생활에 염증을 이래 느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환멸을 그럴 때의 시 같아요. 그래서 읽은데 산책과 배에는 너무나 어감이 달라갖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역일 때, 중역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산책과 배에는 우리가 산책하는 그 배회하면서 산책할 수도 있을 테고 어떻게 다르죠? 약간 이걸 뭐 전제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나 그죠? 배회는 산책은 그야말로 좀 여유로운 느낌이 산책 일기 이랬을 때 왜 오직 걷는 것에 집중할 수 있고 뭔가 구상을 한다든가 이래 마음속에 내재된 어떤 불안의 정서 같은 건 아니고 그런데 방황하고 배회는 좀 약간 어떤 근친 같지 않나요? 그 단어적으로. 그랬을 때 배회한다 이게 제가 제 삶에서 그랬나 모르겠어. 어릴 때 우리가 배회한다 이러면 왜 약간 산책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회자가 들어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괜찮으십니까? 그 번역 둘 다? 산책과 배회. 그러니까 원어를 잘 모르니까 이게 그쵸, 참 그쵸.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어를 잘 몰라서 안 그래도 이게 제가 그 포털에 번역을 이렇게 번역기를 돌리는데 보니까 어떻게 스페인어가 없더라고요. 난 정말 이상하던데 다른 나라 말들은 다 있는데 스페인어가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더 돌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막 여러 가지를 검색하니까 이 시원이라는 기원 뭐 이런 거 뜻이 일단 몸하고 관계해서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어느 걸로 번역하든지 괜찮은 것 같다 이래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최근 번역이 아무래도 그냥 조금 더 중력보다는 뭐 더 정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일단 네루다를 하니까 일단 저도 네루다 시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살 때 썼던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에 있는 시입니다. 제목은 내 가슴으로 충분하다.
내 가슴으로 충분하다. 내 심장을 위해서는 내 가슴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내 자유를 위해서는 나의 날개면 되고 너의 영혼에 잠들어 있던 것이 내 입에서 나와 하늘로 솟아오를 것이다. 내 속의 나날의 환상, 너는 찻잔 모양 오목한 꽃의 이슬처럼 온다. 너는 너의 부재로 지평선을 허문다. 영원히 파도처럼 날고 있고 너는 소나무처럼 그리고 돛대처럼 바람 속에서 노래했다고 나는 말했다. 그것들처럼 너는 훤칠하고 말이 없으며 그리고 갑자기 항해처럼 슬프다. 너는 오래된 길처럼 사물을 너에게 모은다. 너의 메아리와 향수 어린 목소리로 붐빈다. 나는 잠을 깼고 내 영혼 속에서 잠자던 새들이 달아나 이주했다. 예, 일단 소개 시들은 뭐 좀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1971년에 내려다가 그때 당시에 프랑스 대사를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프랑스 영사도 이전했고요. 그때 노벨상을 받았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칠레에서는 이게 시인들한테는 이렇게 명예영사나 이런 걸 자격을 줬다고. 예, 앞에 월급 근데 월급도 없고 그냥 손 넘었는데 예. 우리나라도 시인들한테 좀 그런 거 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그 왜 이래 들다 보다 보니까 네루다는 정치에 아마 그 제가 이쪽에 이쪽에 아시아 이쪽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남미의 기질을 알지 남미의 토양은 우리하고 그 사회적인 토양 뭐 모든 게 문화적인 토양 달라서 그러한데 이번에 이렇게 살피면서 이게 아마 스페인 식민 시기가 수세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든 인종이든 다 이게 막 섞이다 보니까 거부감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페인으로 너무나 그 중남미 계통의 그 시인 작가들이 스페인으로 글을 다 썼고 또 바르가스 요사인가 그 작가는 그도 노벨상 나중에 받았던 분이죠. 그랬는데 아예 스페인의 이제 그거를 호적을 획득해가지고 기와까지 이제 한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생각하는 우리 일본 35년 6년 이러고 혹은 우리가 중국 생각 이런 거하고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가 보다. 물론 다른 시각이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인종적으로도 혼합되고 기질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노벨상을 받을 때 왜 네루다한테 노벨상을 줬을까?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예, 반대도 분명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그 남미 작가들을 이렇게 추려서 노벨상 받은 작가들을 보면요, 스페인 노벨협회에서 스웨덴 노벨협회에서 절대로 그 일종의 약간 보수 쪽이랄지 이쪽 사람은 준 적이 없대요. 그게 왜 약간 좀 저거하게 말해서 좌파 있잖아요. 작가들한테 무조건 거의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선도 있는데 아마 네루다의 그거는 분명히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인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왜 인권 문제나 어떤 약자들에 대한 탄압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간 전체를 위해서 이제 대변하고 말할 수 있고 아마 이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한 작가들은 또 네루다 편에 서서 적극 지지하고 이래서 이제 네루다가 있고 아마 그 추세 같은 것 같기도 해요. 그 이듬해 이제 하이니벨이라고 독일 작가 그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 거기도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은 저 어릴 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렵이 또 더 그러했구나 이런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메모 같은 걸 해오긴 했습니다만
선생님의 의견을 또 주십시오. 일단은 그 수상 이유가 여기서, 스웨덴 예. 할리먼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그 대륙의 사람과 역사, 꿈, 고통, 희망을 노래하고 그 감정과 정체성을 새로운 차원에서 세계에 드러낸 드러냈다. 점을 높이 평가했다. 뭐 이게 이제 수상 이유라고 이렇게 예, 돼 있죠.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똑같이 이제 수상 연설문도 그런 선생님 수상 연설문 찾아오셨죠, 그죠? 한번 이 그게 수상 연설문 요점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기 이 요점은 결국은 이게 그 라틴 아메리카 그 민중들의 미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그들의 존엄과 자유와 생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 이야기를 것 그 같죠. 수상 연설문에서 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 같습니다. 결국은 그 다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긴 오랫동안 이렇게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네, 식민지였고 포르투갈, 예.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스페인 식민지였는데 그 수백 년 동안 배웠고 그리고 그 위에 근대에 넘어오면서 그 미국 그 자본주의 미국 제국주의에서 이렇게 예, 침탈 당하면서 아까 뭐 이렇게 죽음도 시점에도 예. 이제 대항하고 뭐 이런 그러면서 일단 그 네루다 자체가 이제 공산당 소속이었고 예. 뭐 하여튼 그랬죠. 그때 아마 그 엘리아르 이런 사람들도 그때 공산당에 입당해요. 그래서 제가 늘 그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사실 정확히 안 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 다음에 저쪽 남미 쪽의 그 정치의 표방하는 그 국가의 그거는 뭘까 이랬을 때 사회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나 봐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사실 이제 국가가 많이 제어하는 견제를 하는 나라들이 조금 있고 그 외에는 자본주의 어차피 그죠. 중국도 그러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외에 그 발표문에도 이제 이거는 번역은 거의 정확하더라. 영어로 적어놔서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찾아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초적인 뭐 어떤 힘의 작용, 근원적인 이런 해서 이제 시적 언어다 여기도 그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라틴 아메리카 상황들은 그 매우 좀 심각한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종속이라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연설문 보니까 이렇게 네루다는 마지막에 피와 어둠으로 신은 써야지고 써야져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라지고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스톡홀름에서 이게 노벨 평화상 외에는 다 스톡홀름에서 그 시상을 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 제목이 왜 무리에서 나는 내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톡홀름이 무리 도시니까 이게 섬으로 이래 옛날 처음에는 통나무 배로 연결했던 도시에서 만들었던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무리에서 또 맞는 말이고 또 뭐 이 제목과 더불어서 저는 존 키처 묘비명 있잖아요. 뭐 그 이름을 무리에 새긴 자 여기 잠들다 친구가 썼다는. 그래서 무리에서 이게 다르게 읽힐 수 있다. 어떤 지명일 때는 현실 지명일 때는 이렇게 어떤 그 다른 느낌의 그거를 획득하는데 존 키처 묘비명을 보면 그게 제가 되어 사라진다는 느낌,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어서 이 무리에서라는 말도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네루다가 자신의 최고의 역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1950년에 발표된 모두의 노래. 이게 스페인어인지 영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스페인어 그 번역 자체가 이렇게 칸토스 제네랄이라고 저는 읽는데 CANTO 제네랄 보통 우리 일반할 때 제네랄인데 이게 모두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시를 바탕으로 해서 그 그리스 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그네스 발츠가 부르는 기차는 8시에 떠나네 그 노래를 만든 작곡가인데 이
테오도라키스가 이 모두의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음악을 한번 틀어보려고 했는데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한번 나중에 제가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칸토스 제네랄이라고 치시거나 안 그러면은 그 테오도라스키 그러니까 THEO 테오도라 뭐 이런 이름인가. 스키 치시면은 이렇게 네루다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 아주 그 10몇 분짜리인데 음악이 굉장히 장중하기도 하고 성악도 들어가고 좀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두의 노래에 있는 이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네, 읽어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이게 성향 자체가 이렇게 공산당이다 보니까 일단 그 반미에 대한 것들이 좀 많겠죠. 그래서 일단 제목이 반란의 아메리카입니다. 조금 길어서 중간에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반란의 아메리카, 우리의 대지, 드넓은 대지는 고독 속에서 함성과 사람들의 팔과 입을 향해 뻗어갔노라. 침묵의 음절은 불타며 비밀스러운 장미꽃을 한데 모으고 초원이 금속과 말발굽 소리에 덮여 흔들릴 때까지 진실이란 쟁기질만큼이나 고된 것이었으니 쟁기질은 대지를 파괴하고 욕망을 세웠노라. 발아드는 이념을 땅에 파묻으니 엄밀한 은호범에 싹이 피어 올랐으나 그 꽃은 침묵했고 거부되었노라. 빛과의 조우도 부서졌고 부풀어지던 집단의 혐오 덩어리도 숨겨진 깃발의 입맞춤도 모조리 진압당했노라. 그러나 그 꽃은 땅의 감옥을 가르며 벽을 뚫고 나왔노라. 어둠 속에 있던 민중은 그 잔이 되어 거부된 실체를 받아들였으나 바다의 경계에서 그 실체를 퍼뜨리다가 고집센 절구로 그 실체를 갈아버렸노라. 그리고 상처 입은 폐지들과 함께 길 위에 있는 봄과 함께 밖으로 나와 버렸노라. 어제의 시간, 정오의 시간, 다시 온 오늘의 시간, 죽음의 순간과 태어나는 순간 사이에서 거짓이라는 가시돋친 시대에서 기다려온 시간. 조국이여, 오늘 그대는 예전처럼 석탄과 이슬로부터 모습을 드러내 태어나리니 오늘 그대는 문을 흔들며 반드시 나타나리리. 학대받던 손으로 살아남은 영혼의 부스러기로 죽음이 절멸시키지 못한 그 눈빛 뭉치로 누더기 아래 무장한 숨겨진 연장들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태어나리니. 이게 매우 웅장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 웅장한 어떤 서사시적인 시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 문학과 지성사에서 그 시집이 나와 있는데 아주 두껍한 두껍게 시집인데 하드로 나와 있죠. 조금 읽다가 읽기를 좀 포기를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번 빌려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이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나 복합적인 여러 시집들 발췌본이 아니고 그죠? 그 모두 이 노래 그거를 대충 다 넣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 네루다 시들하고 자료들을 보면서 네루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정치적인 이런 거는 모르겠고요. 모르는 것보다 이 기반이 다르잖아요. 이쪽 우리하고 또 이제 그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루다를 이번에 파고들면서 대여성관 이런 면에서 분명히 어떤 여성이 그때는 이계급 그때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시가 그렇습니다만 약자인데 여성에 대해서 또 좀 비인간적인 면모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리고 왜 서무편의 사랑의 시와 이것도 보니까 이때부터 에너지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뭐냐면 여기가 21편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쫙 서무편 이제 번호로 해놓고
한편의 절망의 노래 요거만 제목을 한편의 절망의 노래에서 이제 21번으로 딱 21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동시다발적으로 여성을 사귀면서 동시에 문어발로 사귀면서 이제 쓰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시 제목이 굉장히 기억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 20으로 이제 되고 1이 절망인 거 이거는 뭐 사랑의 다양함과 절망의 단일함을 대비한 거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죠. 이게 뭐 절망의 어떤 그 총체적이고 결정적인 절망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이거 혹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저 외국에 유럽 어딘가 가 있을 때인가 하녀로 있던 여성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요즘 미투가 나오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고갱도 우리가 알고 나면 되게 좀 환멸을 느끼는 타이티에 가서 행적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네루다는 결혼을 3번 했는데 첫 번째 부인과 딸에게 너무 좀 비관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 내전 참전 전에 부인하고 이제 이혼은 조금 더 뒤에 했지만 두 번째 부인이 된 그 여성하고 동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안 해줘갖고 딸이 8살 때인가 어떻게 이제 죽었는데 약간 아프고 뭐 그랬던 거가 봐요. 그렇기도 했고 또 3번째 여성이 이제 말년에까지 근데 그 여성에게 마틸다 이래갖고 100편 정도 뭐 시를 썼지 않습니까? 마틸다 뭐는 뭐다 이래가 그러면서 또 나중에 보니까 마틸다의 진료인가 조카딸인가 하고도 또 연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많은 건 좋은데 조금 그런 게 드러나면서 요즘은 칠레에서는 네루다보다 이제 오히려 과거에 이제 미스트라를 불러내서 또 정부에서 정권적으로 뭐 그거 하기도 한데 네루다가 너무 정치적이란 그리고 아옌데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무렵에 이제 공산당에서 추대돼서 대통령 후보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그죠? 이제 그거를 아옌데 밀고 자기는 사퇴하고 이렇게 했고 근데 뭐 철학자들도 옛날에 뭐 그죠? 플라톤 때부터 그건 이렇게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왕이나 뭐 왕자들이 서성이기도 했으니까 그렇고 실제로 앙드레 말로 이런 사람도 문화부 장관 이런 건 했고 괴테도 뭐 바이린 마르 공국에 뭐 재산했죠. 쭉 많긴 한데 그런 차원하고 좀 달라서 이분이 너무 노벨상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유리하긴 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제가 뭐 어떻게 이 천재적인 초기부터 네루다를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사랑하지 않아서 네루다를 아주 많이 사랑하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어서 나쁜 남자였어요. 제 시각에. 이게 저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시인이라는 존재는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또 시대의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여성에 대한 것들의 시각들,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여성을 성폭력했다, 뭐 그 이야기도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계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어떤 제국주의라든지 파시즘을 통해서 싸워왔다는 것들은 그리고 뭐 일단 그게 그 위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그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어느 시입니까? 거기 보면 내가 총탄에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이런 말도 있는 거 보니까 항상 위험을 느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의 그 민중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 투신을 했으니까 위대한 거 맞고 아마 그 노벨상 그걸로서 또 적합한 거 맞고 그죠? 그랬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네루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단 나눠봤습니다. 네루다의 모든 시들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굳이 한 권을 권해드리고 싶다면은 그 민음사에서 나온 네루다 시선 여기 이제 여러 시집들에 대한 것들을 몇 개 있는데 한번 맛을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네루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PD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